자산시장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만큼 무서운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바젤3 도입을 가속화하고 DSR 도입 역시도 외국 대부분 나라들은 예전부터 했을 정도로 바젤3를 빠르게 도입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미루고 미뤘죠. MB 정부는 어쩔 수 없었다 칩시다. 임기 말이니까 다음 정부에 넘겼다고 칩시다. 근데 그 정부에서도 바젤3를 도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들은 떴지만 막상 제대로 시행한 건 별로 없었죠. 그게 한 2018년, 2019년 이때 차근차근 도입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싹 다 밀려버렸죠. 그러면서 이제서야 다시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더욱 빡세게 그런 것들이 자산시장에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줄 수밖에 없죠. 우리은행에서 대손충당금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 건전성과 신용 리스크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사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위험하다 소리 많이 들었죠.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타이트하게 적용하겠다. IFRS 9은 뭐예요? 미래손실 대비를 하는 거죠. IFRS 17 이게 보험사 쪽에 들어가는 거죠. KB손해보험에서 4억 7곳을 매각한다고 합니다. 즉 부동산 축소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금감원에서도 은행 충당금을 손본다 이 이야기하면서 1조씩 더 쌓으라 그래요. 지금도 충당금이 기준은 넘었다 이렇다 치더라도 이제 충당금만 보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갖출 것이 있죠. 예대율 및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이런 것들 맞춰야 되는데 그런 거랑 이제 좀 어긋났다 싶으니까 0.4%에 불과한 충당금 너무 적죠. 왜? 지금 상황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무너지는 차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 충당금이 택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0.8%까지 높인다. 그러면 1조 원씩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지금 은행에서 가계대출 줄었다고 가계대출 늘리려고 우대금리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갈아타기 용인 거고 은행에서는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는 상황이죠. 충당금은 0.44% 정도인데 요걸 0.8% 정도까지 높여야 한다. 지금도 2020년 말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 문제는요, 대손 충당금이 얼마나 부족한지 가늠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영업 대출 만기 연장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고 문제는 연체율이 낮은 걸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코로나가 터졌는데 연체율이 역대급으로 낮아요 지금. 그러면서 아직도 막 그딴 이야기하고 있죠. 연체율이 낮으니까 문제없다. 집값 떨어지기 전에는 혹은 뭐 주식 진짜 붕괴되기 전에는 연체율이 늘어나는데 지금은 연체율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 연체율이 숨어 있으니까 안 괜찮죠 사실. 그래서 보면은 이미 지금 가계부채는 최대죠. 박근혜 정부가 키웠고 문재인 정부가 잡지 못한 부채공화국이죠. 4년간 380조가 늘어났는데 4년간 460조가 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가계부채죠. 2000년대 초 한 20년 지났는데 거의 몇 배나 불었어요? 4배 이상 불었다. 그러면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지금 OECD 국가들 중 최상위권이 170%를 초과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연체율이 낮은 게 왜 때문이냐? 여태까지 있었던 저금리 더하기 지금 숨겨져 있는 부실 부채들을 국가에서 막아준 거죠 사실 지금까지. 이게 근데 영원히 막아줄 수는 없죠. 곪은 거예요 이미. 가계부채가 이렇게 불었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졌어요.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면 뭐가 늘어나죠? 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비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지출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저축 여력은 떨어지고 대출 가능성은 높아지죠. 가계의 손실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러면은 미래 손실 대비를 더욱 많이 잡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태까지 위기랍시고 다 풀어놓은 거죠. 바젤3도 도입해야 되고 대출도 갚아야 되고요. 자산시장에 대해서 내고 있는 B2 영끌 이런 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빌린 돈들 너무 조금 내고 있었죠. 이자를 남의 돈인데 1%대 뭐 2%대 이 정도는요 사실 아는 사람들끼리 빌려줘도 그거 이상은 맞죠. 2부 5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받았었는데 저 어렸을 때 너무 낮죠. 지금 빚의 역습이 시작됐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고 그런데 가계부채 덩어리가 너무 크다. 연체율만 낮아서 지금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숨겨놓은 위험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대손 충당금은 더 쌓아야 돼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IMF 부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각국 중앙은행이 예상한 것보다 즉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예상한 거겠죠? 더 빠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연준 작년까지만 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 초
심각하지 않다고 그랬죠. 근데 작년 말이나 올해 슬슬 넘어오면서 이제 심각하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잡겠다라고 했는데 강력하게 잡는다고 해봤자 전혀 안 잡히고 계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선제적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가 상승률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각국 은행에서 이 정도 올리면 물가 잡히겠지라고 생각하고 금리를 올리는 것, 혹은 이 정도 금리 올린다고 얘기하면 심리상으로 물가가 잡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를 계속 넘어서고 있다. 당연히 이런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책 위반자들의 적극적인 긴축 대응을 촉구한다. 적극적으로 긴축해야 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습게 봤던 터키 뚝 떨어지고 있죠. 화폐가치. 그 다음에 양적 완화를 놓지 못하는 일본, 이런데 화폐가치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 보면은 얼마나 위기가 강해지고 있냐. 거기다가 지금 한계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계 가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숨겨져 있을 뿐이죠. 한계 기업이 뭐예요? 계열사를 여러 개 내지 않고 한 개밖에 없는 기업이 한계 기업이죠. 이게 아니라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다. 이자 보상 배율이 뭐예요?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눴더니 1보다 이자 비용분의 영업이익이 적다는 것. 자, 양쪽이 이자 곱하면 이자보다 이익이 적다는 소리로서 계속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게 어느 정도다? 3분의 1이다. 그래서 지금 연착륙할 시점은 지났다. 너무 늦었어요. 사실 이주열 총재가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하고 되게 빨리 대응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이주열 총재는 비둘기파였다. 굉장히 선제적 금리 인상한 거 자체도 늦었는데 그만큼 위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한 거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앞으로 금리 인상 되면 될수록 한계 기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위기가 커지겠죠. 늘 비교하는 게 저희가 외환위기랑 글로벌 금융위기, 일본 버블, 이 시기랑 항상 비교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특색들을 가지고 있다. 집값 버블은 거의 일본 버블 수준이고 위기 신호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징조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다. 이거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자산 거품이 쌓인다. 이거 다 허상이다. 그 사이에 돈 벌어 처먹고 빠져나가면 다행인데 그 말에 속아서 뒤늦게 고점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사실은 이게 그리고 2019년에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차라리 그때 터졌으면 위기가 덜했을 텐데 그 뒤에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는 더 안 좋아졌는데 자산 거품은 더 쌓였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런데도 3년째 라이트하우스는 떨어진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 근데 올랐으니까 틀렸다.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 인간들은 경제의 기억자는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상환 유예가 아직 남아있다. 언제예요? 코로나 시작 때부터 또 연장, 또 연장, 또 연장, 또 연장. 그리고 재연장 했는데 이게 9월에 또 연장될까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또 연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요. 저거 터지면 점점 더 위험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왜? 자, 코로나 터졌을 때 계속 저금리였어요. 이때 냈으면 이 정도 금리였겠죠. 이때 냈으면 이 정도 금리로 된다. 그리고 연장 되는데 지금 금리는 이렇게 되고 있죠. 이자 상환 유예죠. 대출 상환 면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미루고 밀었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담은 더더욱 커진다. 이거 주담대 금리가 조금 떨어졌는데 시중금리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보면은 대단한 전문가들 계시죠? 얼마나 전문가들이시길래 대출 완화해주면 집 더 살 수 있고 아이고 우리 완화합시다. LTV 완화하고요. DSR 완화하고요. 그래서 막 5억까지 푼다는 이야기 썰까지 들었죠. 이거 인수위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 DSR 손본다 계속 이렇게 완화한다고 하는데 막상 완화해주세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금통이나 뭐 한국은행 같은 데서 미쳤니? 너? 김영삼 2 되고 싶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왜? 완화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 저건 바젤3 IFRS 9에 의한 미래 손실 대비를 위해서 담보 가치가 아닌 그 사람의 상환 능력을 보고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화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가뜩이나 도입도 늦었는데 뭘 그걸 미쳤다고 완화하고 있어. 그러니까 LTV 완화하고 있는 거죠. DSR 완화합니다 저런 이야기를 했어도 LTV만 완화하고 DSR은 그대로 간다. 막상 믿어주고 뽑아주신 분들은 뭐라 그래요? DSR 완화 안 하면 집 못 산다. 청년층 국어 사다리를 막았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언론이 만들죠. 왜? 건설사들 편이니까 집값 더 올려야 되는데 유동성이 막히면은 수요가 감소한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죠. 여태까지 공급 부족이라고 했는데 라이트하우스는 수요 과잉이라고 하는데 수요 과잉이 공급 부족이랑 같은 말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게 언론에서 말하는 공급 부족은 살 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살 집은 부족하지 않은데 투기 수요 및 공포 수요들이 마구 지금 들어와서 사고 있기 때문에 수요만 급격히 팽창한 상황이다. 이거는 언론에서 말하는 공급 부족과는 다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수요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LTV 완화조차도 지금 이거 후보자일 때 한 얘기죠. 부작용 초래한다. 당연히 지금 빚을 축소해야 돼요. 디레버리징 해야 할 상황인데 아까 뭐 터지면 김영삼 시즌2라고 그랬는데 박근혜 시즌2 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아 경기가 안 좋네? 그러면은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경기를 살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내수 시장을 키우는 방법도 있고 수출 시장을 키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출 시장을 키우는 방법으로 사용한 건 뭐예요? 기업 다 완화해 주는 거. 근데 그게 분배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 내수 시장은 무너지죠. 그리고 기업 완화로는 지금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 완화해 준다고 해서 그게 더 막 투자로 돌아오고 그러냐? 그런 상황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가계부채로 띄워가지고 가계부채로 돌게 만드는 거. 근데 가계부채를 풀 상황이 아니네? 일단은 LTV부터 풀어본 거죠. 여론이 어떤가? 사실 LTV 푸는 거 가지고도 미쳤다 하고 있는데도 언론에서는 굉장히 스탠스가 좋죠. LTV 잘 풀었다. 죽어 사다리 막 만들고 있다. 언론이 지금 여론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슬금슬금 DSR 간 보는 거죠. 근데 DSR은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풀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막상 풀려고 하니까 풀어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신용대출 만기 10년으로 늘리고 주담대 40년으로 늘려요. 신용대출 보통 5에서 7년이죠. 주담대 30년이죠. 그러면은 5에서 10년 정도를 더 대출을 받게 만들고서 뒤로 미룬다는 거죠. 즉 뭐예요? 본인 임기 때만 버티겠다. 다음 임기 때부터는 이제 빚더미에 눌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떨어질 거고 출산율이요? 절대 살아나지 않을걸요? 저런 걸로는 다 지금 미루고서 후세에게 계속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다. 대출 만기 연장해가지고 DSR 늘리는 건 진짜 다 후대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KB에서 뭐라고 그래요? 전세 대출도 DSR 규제 포함해라. 자, 은행에서요 대출 풀어주려고 안달이 났대요. 개소리죠. 전세 대출도 DSR 규제 포함해라. 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KB가 괜히 진짜로 전세가 집값 올려서 DSR 규제를 하면은 전세값 잡히면서 집값 잡히고 우리가 큰 기여를 한다. 그럼 KB한테 손해예요. 파산 나고 그래서 경매 넘어가고 하면 손해보겠죠. 그런데도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갭투기로 인해서 집값이 올랐는데 거기에 전세 자금까지 거품이 끼니까 전세 파산까지 지금 위험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DSR 규제에 전세도 넣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 뭐예요? 금융권의 바젤3가 도입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LTV 완화도 위험하다. 그리고 DSR 규제 강화해라. 금융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심지어 전세 대출도 DSR에 포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40년 주담대 10년 신용대출이요? 암덩어리 키우는 짓입니다. 임기하자마자 터지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국민들에게 빚의 부담을 돌리고 있는 건데 저러면 저럴수록 점점 더 위험은 커져가고 당장이야 연착륙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더 크게 터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